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있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총 295명이 투표를 해서 찬성이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가 나왔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방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부결시켰다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모든 이제 재판 전략이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선거법도 이제 시간 끌어서 총선 후로 미루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최대한 끌어서 뭐 총선 후나 심지어 대선 후까지 미루고 보자. 이런 데 시간을 끌려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계속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대법원장 수장이 없으면 누가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고 감독하겠습니까? 사법부가 이게 완전히 뭐 지금 이게 수장이 없다 보면 제대로 이게 신속한 재판 감시 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 때문에 부결시켰지. 뭐 특별하게 결격하자 사유는 없었다.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아니 자꾸 방탄하니까 아직도 뭐 방탄이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실질해서 판사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방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게 1심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대법원장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판사들은 각자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대법원장이 공백이니까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제 1심이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사법부가 방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검찰을 비난해야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게 검찰 아닌가요? 그리고 굳이 뭐 추석밥상에 올리겠다고 계속 시간을 끌어서 추석 밥상 직전에야 수사를 끝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왜 35년 만에 부결됐는가?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뭐 대법원장이 부결됐으니까 사법 공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나요? 왜 우려하지 않느냐면 이균용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걸맞은 후보였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를 부결시킨 것이 이게 사법부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표결 직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고심을 하다가 의총,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배경, 이승훈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공백을 초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본 결과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신고도 안 한 거잖아요. 재산 신고를. 근데 이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명이 법을 잘 몰라서라는 변명을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알아야 될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꾸 청문회 나와서 법을 잘 몰라서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국민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자녀에 대한 어떤 증여의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걸러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걸러주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책임까지도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차라리 입법 공백의 어떤 논란보다는 제대로 된 사법부를 사법수장으로 앉히자.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사법부 수장을 앉혔다가 그 입맛대로 계속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서 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비교해 보세요. 흥결을.
이재명 대표는 이게 검사 사칭했죠. 음주운전했죠. 지금 이게 전과 사범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재판받는 게 몇 개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는데 아니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뭐가 이렇게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자식한테 몇 천만 원 뭐 유학 보낸데 정년세 꼬박꼬박 10원 하나 안 빼고 이게 다 내는 우리나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처가댁의 비상장 주식을 본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했는 거 다 압니까? 아니 정말 이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이런 이게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라든지 판결이나 다 보면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이게 깨끗해서 통과됐습니까? 그분도 이게 아파트 다운 계약 탈세까지 다 했는데도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야 합의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흠잡으면 도저히 그러면 누굴 추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이분이 혐의 있어 반대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무조건 우리 협조 못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저는 이거지. 이게 큰 결함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결함을 비교해보라니까요. 이분이 그분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불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국회가 표결을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왜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과 모든 판사들을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잣대가 제공돼야 돼요. 그런 잣대로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균용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이 후보자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공식적으로 하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별로 강조하는 걸 이번에 보지 못했다. 그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법률적인 문제들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항소심에서 특별한 뭐 공탁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깎아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도 이번 부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성인지 뭐 판례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대법원장 되려면 판결을 해도 이게 수만 건 판결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건 잡고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재판할 때는 이게 그 재판 태도나 모든 걸 보고 형량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문 한두 개 결론 가지고 뭐 이게 성인지 감성이 있다 없다 이러면 이게 대법원장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게 완벽한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 다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게 무조건 그냥 부결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미우니까 무조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부결하자. 이거지. 이균용 후보자가 되게 결격이 있어서 부결된 건 아니다. 이거는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이제 국민이 보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공석이면요. 전화배치 판결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법관 인사나 이런 것도 이게 힘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이균용 후보자가 신속한 재판,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재판을 계속 표류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자꾸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는데요.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있었을 때 가장 최우선 순위 대법관이 대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관 회의라든가 전원 합의체 판결에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서 통과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라든가 지지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췄느냐에 대해서 언론이 됐든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옹호해주지 못한 것들이 스스로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구성은 이제 14명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안 하면 12분이 4명씩 이게 부과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이 만약에 빈자리면 누가 대법관이 예를 들어 이제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 대행하면 재판이 부담이 이게 확 준단 말이에요. 왜 대법원장 대행하면서 이게 재판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 부 중에 하나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3분의 1이 또 대법원 재판이 지연됩니다. 대법원에 하루 700건씩 올라요. 지금 이게 부가 3개밖에 없는데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장 대행을 하면 3분의 1이 날아간다니까요. 이게 재판 지연이 피해가 누가 봅니까? 이게 국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은 생각해봤냐 말이에요. 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지명부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법부 공백이 그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다시 뭐 추천 절차부터 한다면 이게 상당히 장기간 표류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총선 이후 이런 이야기까지 놉니다. 아니 사법부를 이렇게 표류시키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좋으냐고요. 우리 국민이 누가 좋으냐.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사법부를 흔들면 안 돼요. 우리 사법까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법하고 이게 정치는 단절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1인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만약에 장기 표류시켜서 거의 뭐 총선 이후까지 이렇게 표류된다면 정말 이게 심각한 저는 이게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실력을 갖춘 분을 추천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표류되겠습니까? 저는 길게 보더라도 한두 달이면 대법원장은 임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국회에 주는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해서 사법부가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다수당의 횡포다,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 후보자가 벌써부터 이미 부결을 예상하고 차기 후보자를 벌써 지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있고 대법관이라든가 또는 판사들 중에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겠어요. 그런 분들, 도덕적이고 실력 있는 분들을 두루 섭렵해서 좋은 분을 추천하면 결코 공백 기간은 얼마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도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더 악화될 게 있겠어요. 아니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보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는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단체 정도 수준으로 봐서 다음 총선 때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판을 사실상 관장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도덕적인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이 돼서 6년간 대법원을 이끌어야 되는 것인데 법원을 이끌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바로 임명해 주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는
용도로서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부결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뭐 지금 이게 여야가 뭐 완전히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이게 강대강 대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빨리 이게 구속되거나 뭔가 이게 정치판에서 정리가 돼야지 저는 해결된다 봅니다. 지금요 검찰에서는 이제 위정교사만 소명됐다 하니까 먼저 기소하고 그다음에 백현동하고 쌍방울은 추가 조사해서 12월 9일 날 비회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항상 그 비회기 중에 치달라 했잖아 영장. 저는 박영수 특검 모델로 가면 돼요. 박영수 특검 덕에 영장 청구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했죠. 그런데 재수사에서 청구하니까 윤재란 판사가 발부했잖아요. 이번에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체 모순 덩어리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재수사에서 반드시 쌍방울 백현동 영장 청구하면 옛날에 박영수 특검처럼 발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자가 야당 대표 맡으면서 이게 모든 방탄을 자기 방어에만 하니까 이게 강대강으로 싸우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법 처리나 구속돼서 좀 이게 정리되고 합리적인 야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이게 대화가 좀 복원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아니 근데 자꾸 이제 방탄 하시니까 뭐 방탄한 게 있나요? 지금 어떻게 방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분명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뭐 쌍방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는지, 공모를 했다면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기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다시 재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방탄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시나리오가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 지연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올렸는데 기각이 되니까 굉장히 혼비백산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불기소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쳐서 영장만 하면 그냥 구속될 것처럼 했는데 기각돼 버리니까 모든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명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총선의 전략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라고 봐요. 12월 9일 비얘기가 되면 그때 뭐 쌍방울이나 백현동을 추가적으로 영장을 칠 것 같은데 이런 논란 자체들이 그러니까 총선 전략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무죄라든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정치적인 수사를 보고 정치적인 공격,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수사를 하면 그냥 수사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맞춰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탄압하는 형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에 첫 공판인데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제가 살아있는 한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번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은 이제 또 시간을 좀 끌려고 다른 거 다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보궐선거 뭐 지원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영장할 때 10시간 이상 그 영장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만 건강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개병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불어 이래가 이제 나갔잖아요. 지금 재판은 나갔는데 아마 이제 또 본인이 그 보니까 제가 전문을 보니까 상당히 그 진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원래 피고인이 첫날에 그렇게 진술을 많이 안 하거든요. 계속 이게 뭐 본인에게 억울한 일에 탄압을 받아오고 또 평생 수사가 계속될 거다. 옛날에 그 시지푸스라고 했잖아. 시지푸스. 이런 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황당하게 뭐 정진상 실장하고 한번 이게 껴안아 봐도 되느냐. 이게 뭡니까? 이 법정에서 공범끼리 접촉이 안 되는데 한번 이게 껴안아 보자. 뭐 껴안고 기속말로 야 끝까지 너 불만 안 돼?
끝까지 비밀 지켜 우리 버티면 무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려고 했습니까? 왜 정지상을 껴안자고 판사한테 합니까? 보통 피고인들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저는 재판 중에 아주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지금 쟁점은요. 대장동의 쟁점은 두 개죠. 하나는 이제 그 7,886억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건 뭐냐면 이게 미리 내정했잖아요. 김만배 일당으로 미리 내정해서 정보를 주고 이득을 얻게 했잖아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7,886억이고 그다음에 배임 혐의 4,895억의 배임. 이거는 이제 그 성남시가 피해를 보고 김만배 일당이 이득을 본 이 두 가지가 대장동에서는 핵심이고 그 외에도 위례에서는 211억의 부패 방지법. 이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이름만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미리 이득을 얻게 하는. 이게 이제 위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C 있잖아요. FC는 이제 두산, 네이버, 차병원. 그다음에 푸른 위례라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푸른 위례 네 군데서부터 이게 133억 5천만 원을 제3자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네이버는요. 그중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게 위조를 꾸미게 발각이 안 되게 꾸민 이런 혐의들이 쟁점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꾀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병상에 누워서 뭐 유튜브로 뭐 진교훈 후보를 응원한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낸 거니까 뭐 이게 꾀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안 아프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뭐 진교훈 후보 도우려고 현장에 갔겠죠. 가지 못한 것 자체가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 진행은 판사의 몫인 겁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집중 심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판사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잘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판사 앞에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은 기존에 재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동료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뭐 구속돼 있었고 또 나와 있더라도 보석 조건 때문에 전혀 만나거나 대화를 못 했었는데 동지로서 뭐 악수 정도 또는 뭐 한번 포옹 정도 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조차도 못 했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했던 거고 재판장께서 양해를 들어줘서 아마 포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임이라고 해서 4,895억, 뭐 비밀을 누설해서 7,886억, 뭐 이해충돌 액수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논란이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됐고 제대로 된 기소 제기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3자 뇌물죄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백억을 뇌물을 받은 것처럼 잠시 들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은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성남FC 구단에 지급해야 될 돈들을 각 기업들이 후원을 해준 거예요. 광고 비용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장동이 됐든 성남FC가 됐든 검찰 주장대로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재판정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재판에서 진실이 가져질 것입니다. 검찰이 야당 탄압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유죄의 확정적 심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유죄 판결, 유죄 확정으로 보는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장동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위증교사 혐의까지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손영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쪼개기 기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칙 기소다. 이런 표현이 좋아요. 원칙대로 하는. 원래는 이 범죄는 범죄별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백현동이면 백현동을 중앙지검에 하고 쌍방울은 이제 쌍방울이 수원지검에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합시켜주는 게 특혜입니다. 저는 원래대로 원칙대로 검찰이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스스로 소명됐다고 이제 유창훈 판사도 인정한 위정교사는 이제 뭐 기소만 하면 뭐 녹취록만 틀면
바로 이게 몇 달 안에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위정교사 그 자체가 기본이 1년 6개월 실형이에요. 1년 6개월. 따라서 이제 체화 집행유예부터 실형. 그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히 쌍방울 있잖아요. 쌍방울은 이제 사법방해 의혹이 수사가 좀 미완성이었어요. 그때 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박찬대 최고위원 나오라 했잖아요. 이화영 부인 출석해라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이제 뭐 그냥 체포해가 가져가야죠. 체포해서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이나 사법방해 부분을 보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쌍방울도 넉넉하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원칙대로 이제 병합 말고 원칙대로 기소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자꾸 이성훈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대표가 돈 10원 받았냐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인마이 푸켓 내가 10원 받아가 뭐 30년 20년 나왔습니까? 정유라 씨가 성말을 음악은 네 말처럼 타라 이래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몇 년 1심에 30몇 년 넣었잖아요. 돈을 본인이 받아야지 범죄가 아니에요. 배임이나 제3자 뇌물은 당연히 본인이 안 받아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수많은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송 변호사님.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성남 FC 사건이 좀 다른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받았지만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가 받았고 그 최순실 씨의 딸이 그 말을 탄 거잖아요. 수억 원짜리 말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으로 자신의 측근의 딸이 타게 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남 FC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내야 될 세금을 기업들에서 광고비로 후원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선영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사건을 쪼개기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피고인을 위해서 사건은 병합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뭐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맡은 피고인 중에 병합이 안 된 사건이 없어요. 다 병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도 한 법원, 중앙지방법원이면 중앙지방법원에 병합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뭐 검찰에서 워낙 수사를 다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수십만 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수사 기록만 수십만 페이지, 수십만 면수인데 당연히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기록이 얇으면 빨리 끝날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끝장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지 기록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재판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재판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여야 모두 뭐 막판 지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굉장히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논리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도 조금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투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구청장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투표장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높은 투표율로 구청장을 결정하는 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보궐선거는요. 보통은 이제 진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서 투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은 대부분 이게 사전 투표에 빨리 해라 이렇게 아마 이게 오더를 내릴 겁니다. 캠프마다 사전 투표를 해라. 그렇다면 이게 저는 지금 이게 2시 기준으로 4.82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오늘 하루 종일에도 이게 10을 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내일 이틀 하더라도 뭐 10몇 2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사전 투표가 대부분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높을 거라 봐요. 왜? 사전투표는 이틀이잖아요. 본투표가 이게 뭐 휴일도 아니고 특별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본투표가 저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투표율이 저는 저조할 것이다. 제가 보는 예상은 한 30%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론조사는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세대별로. 그렇잖아요. 뭐 10대, 20대 다 표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합니다. 확실하게 젊은 층보다는. 그거 팩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또 이게 보수가 많다. 이것도 이게 검증된 팩트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결과는 저는 예측 불허다. 지금 이게 전 세대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투표율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면 투표의 결과는 예측 불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더라고. 지금 세표 이기고 세 표 지고 있다. 세 표 차이. 그게 저는 맞는 걸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각종 의혹을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는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 후보자와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지금 야당의 단독 의결로 차수를 넘겨서 현재 오늘도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회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선욱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김행 후보자가 거짓말하면 위정으로 처벌되죠. 그런데 국회의원 질의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이게 가짜뉴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도 못하고 뭐 자기들에게 또 면책 특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한쪽은 거짓말하면 위정으로 처벌하고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가짜뉴스나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국회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1985년에 95년에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박계동 의원 있죠. 박계동 국회의원. 나중에 택시 운전했잖아요.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다. 이래가 4천억을 폭로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100몇십억짜리 든 예금 정서 있잖아요. 예금 정서를 딱 들고 흔들더라고. 최소한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지금 여기 김행 후보가 뭐 코인을 샀다? 그러면 이게 코인 거래 내역 있잖아. 이거 하나 정도는 확보해가지고 딱 흔들면서 야 코인 했네. 이래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코인 샀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국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신우이한테 뭐 주식을 파킹했다고? 근데 신우이도 있지만 거기에 공동 창업자가 있잖아요. 공동 창업자 사이 안 좋아요. 그분이 파킹 해주겠습니까? 팔겠습니까? 그분이 왜 김행 후보자 도와줘가지고 아주 비싸게 올린 걸 도와주겠습니까? 공동 창업자가 원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반하는 걸 그냥 막 우기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박계동 의원처럼 좀 이게 점검을 하나라도 좀 들고 좀 질의하자. 이걸 촉구합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예전처럼 뭐 종이 한 장 들면서 이거 가지고 증거를 내놓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정말 어려워요. 증거를 찾기가. 왜냐하면 그 증거를 결국에는 비선의 방법으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과거에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직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이 그냥 시간만 벌어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청문 보고에 대해서 불채택을 해도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니까 그냥 줄행랑하는 거예요. 저는 김행 후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김행 후보를 갖다가 김행랑 후보라고 하는 거예요. 행랑불명됐다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청문회 과정에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청문회 도중에 본인 말대로 엑시트하는 사람은 처음 봤고요. 그만큼 국회 청문회가 정말 희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 청문회에서 정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시간만 번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청문회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